계속해서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청약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 잘 챙겨 두셔야 되겠죠.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 어떤 의사표시?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품의 표시, 대금 및 수량에 관해서 충분히 확정적인 경우. 자, 특정인에게 보내줘야 되고,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물품을 표시하고 대금 및 수량에 대해서 대금 및 수량을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승낙이 있는 경우 이에 구속된다는 구속의 의사표시, 여기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상대방의 거래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래 개설의 의사표시. 거래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부분,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래 개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는 맞는 내용이고요. 상대방의 거래 문의, 인콰이리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청약을 할 수는 있겠죠. 자, 4번 틀렸고요. 65번 보시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정해진 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는 나와 있습니다. 자, FTA에서 이 부분은 FTA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 하고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증명서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FTA의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관 발급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율 발급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관 발급은 우리나라에서 그 FTA를 체결한 그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나라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이런 원산지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로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 발급은요, 매도인이나 또는 제조자가 그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이런 그 틀로 되어 있는 FTA들이 있고요. 따로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되긴 합니다. 참고로 좀 봐두세요. 그 어감상 좀 외우기 쉽게 만들면요. 예, 패인, 싱, 중, 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좀 약간 욕 같긴 한데요. 페인 아이씨 하고 중배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페루는 더 이상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페루는 2016년 8월 1일부로 이전에는 기관 발급하고 그다음에 자율 발급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자율 발급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발급에 해당하는 건 이나싱 중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인도하고요. 아는 한 아세안 FTA입니다. 싱은 싱가포르 얘기하는 거고요. 중국은 중국, 중은 중국, 배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인도, 한 아세안,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만 기관 발급이에요. 보시면 약간 조금 선진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자율 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나싱 중배 요거 옆에다 기억을 써 놓으시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바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쓱 보고 들어가세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자, 인도, 이나싱 중배 중에서 인도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66번으로 넘어갈게요. 인코텀스 2010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 공란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박스 보시면요. 인코텀스 2010은 모든 정형거래 규칙의 어떤 시점을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도 시점으로 통일했다. 그래서 물품을 인도할 때 원칙적으로 전부 다 위험이 이전되지요. 자, 위험 이전되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인코텀스에서는 소유권 이전 관련된 규정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CISG도 마찬가지고요. 소유권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물품이 인도된 때 위험이 이전되는 게 전부 다 규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한편 매도인의 운송계약이 요구되는 규칙의 경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칙 C조건과 D조건이죠. 예. 운송비용에 포함되는 항구나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의 취급 경비, 항구 또는 컨테이너 내에서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취급시킨 데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가 터미널 핸들링 차지, 예, THC라고 불렀습니다.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wharfis라고 나와 있는 건요. wharf가 항구라는 뜻이고요. AG가 붙어서 항구 이용료, 항구세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항구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THC의 부담을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규정상 매도인이 부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누라고 규정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요. 뒷부분은 너무 신경 써서 읽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항구나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취급 경비를 THC라고 부른다까지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67번 또 인코텀스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정형거래 규칙을 선적지 인도 규칙과 양육지 인도 규칙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해 놓았다. 인코텀스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죠. 예, 운송 방법에 따라서 모든 운송 방법, 어떤 운송 방법이든지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법 이렇게 나눴습니다. FAS, FOB, CFR, CIF 4개가 여기에 해당하고 모든 운송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거 7가지 이렇게 나눠놨었죠. 그래서 1번 틀렸다고 보셔야 되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 양육지 인도 조건으로 구분은 가능합니다. 인코텀스 2010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유추 해석할 때는 선적지 인도 조건은 E 조건, F 조건, C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유추해서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양육지 인도 조건은 수입국에서 인도하는 D가 양육지 인도 조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품질 결정 방법 중에서 선적지 품질 조건에 해당하는 것 E 조건, F 조건, C 조건이다 나오면 맞는 걸로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지 품질 조건 D 조건이 해당한다라면 맞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단 인코텀스 그 규정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진 않았다. 운송 방법에 따라서 나눠놨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도 적용 가능하다. 인코텀스 2010으로 넘어오면서 국내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뒀고요. 국내 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건으로 엑스웍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엑스웍스는 국내 거래에 더 적합하고 FCA는 국제 거래에 더 적합하다. 본문 내용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위험 이전 분기점으로서 본선 난간 개념을 폐기했다. 인코텀스 2000까지는 우리 본선 인도 조건들이 있었죠. FOB하고 CFR, CIF의 위험 이전 시점이 선박의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인코텀스 2010에서는 그냥 본선 적재된 때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있었던 본선 난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통관 의무의 내용으로 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우리 앞부분에서 뭐 CSI니 뭐 CTPAT이니 AEO니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보안 연계 통관 관련된 사항들이 인코텀스 2010에 들어왔다. 9.12 테러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볼게요. 해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고요. 자, 1번에 해상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정해진 액수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받는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해상보험은 손해보상의 원칙이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피보험자가 그 보험사고로 인해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었고요. 실제로 정해진 액수가 있긴 있죠. 보험
금액을 정해놓고 보험에 부보된 액수를 정해놓고요. 그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을 보상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이다. 그게 보험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금액 내가 사고 생기면 실손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의 한도액은 보험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CIP나 CIF의 경우에도 물품가액의 최소 110%로 보험에 부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10%로 부보된 그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보험 가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건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인데 해당 물품의 경제적인 가치,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과의 관계. 자, 보험 가액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물품의 가치인데 이 안에서 보험 금액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일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전부보험이라고 했었고, 자,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작다. 자, 보험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초과보험이라고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초과보험은 초과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더 크다. 자, 100불짜리 물품인데 50불만 가입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부 보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험 가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을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 금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 주셔야죠. 보험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보상받는 그 보상액을 보험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실제 지급하는 금액, 보험금은 보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험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가액, 보험 금액 관계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보다 위험의 정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자,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어떤 물품이 어떻게 운송되는지 보험회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보험계약자는 위험 사정을 보험자에게 알릴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보험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알려야 할 의무,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통지의 의무를 지게 되고요. 말만 틀리지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이 고지 의무가 나온 그 상위의 개념은 보험에 적용되는 최대 선의의 계약이다라는 특징까지도 같이 좀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선의의 원칙 하에서 고지 의무에 파생이 되어서 나왔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통지의 의무가 있다. 자, 네 번째,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피보험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손해 발생 시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의 성질 중에서 경제성,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어야 된다. 적법성, 피보험이익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확정성, 손해 발생 시까지 피보험이익이 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69번으로 넘어갈게요. CISG 문제인데요. 39조와 44조에 대한 내용이다. 공란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항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인은 계약 부적합 물품 수령의 경우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매수인이 받았어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뭐가 부과가 된다.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받았다라고 하면 불일치에 대한 통보를 매도인에게 해줘야만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선택지에 보시면 통지 의무, 검사 의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품을 수령하고 일단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에 대한 통지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자, 플러스에서 이 검사의 의무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 합리적인 기간 관련돼서는 CISC에서는 대부분 다 합리적인 기간이었는데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었고요. 아무튼 물품 수령하고 검사하고 나서 이상이 발견되면 불일치의 통지, 하자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요. 그 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두 다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통지의 의무를 반드시 해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여기서 합리적인 기간은 계약상 매도인의 품질 보증 기간과 불일치하지 않는 한 2년의 제척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건 아무리 길게 잡아줘도 2년을 넘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 또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품질 보증 기간하고 그 2년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또 2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5년이었다. 4년 정도 쓰다가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 불일치 통지 4년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 기간이 있다면 보증 기간을 따라가되 그게 없다면 그 하자 통지는 최대한 2년 이내여야 한다. 2년 넘어갈 수는 없다. 다만 매수인의 그 통지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또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관련된 권리 행사를 모두 다 할 수 없지만 통지를 하지 못한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대금의 감액권이나 감액권 행사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봤듯이 손해배상액은 자신이 손실 본 금액에다가 이익을 더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감액권과 이익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고요. 통지를 하지 못한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대금 감액권과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CISG 관련된 내용을 거의 다 지금 문제에서 다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문장 한 두어 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다른 문제 변형이 되어도 다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69번 문제 볼게요. 69번 문제에서 답 1번이었고요. 자, 70번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보험 기간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이다. 피보험자가 보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기간이다.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이다. 셋 다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건 보험회사에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보상해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자,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이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계약이 유효하다. 보험기간은 이 보험계약기간 중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보상하겠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험기간하고 보험계약기간은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3번 보시면요. 소급보험은 보험기간보다 보험계약기간이 더 길다. 자, 소급보험이라고 하는 건 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물품이 선적된 이후에 보험에 부부돼서는 안 된다. UCP에서도 보험 증권, 보험 서류의 날짜는 선적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최소한 선적일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발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보험 계약을 선적 후에 계약 체결을 하고 보험 계약의 내용에서 실제로 보험에 대한 보상은 선적 시로부터 해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우리가 소급보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은 이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이 계약은 언제 끝난다. 근데 실제로 보험 기간, 그 계약하에서 약속한 보험 기간은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쭉 가겠죠. 그래서 소급보험은 보험 기간보다 보험 계약 기간이 더 길다. 두 개를 바꿔 주셔야겠죠. 보험
보험 계약 기간이 더 짧고요. 보험 기간이 그 이전부터 보상해 주기로 약속한 거니까 더 깁니다. 자, 예정보험은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정보험은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렇게 보험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해 놓고 각각 물품이 선적될 때마다 확정 통지를 해서 한 건씩을 확정시키는 이런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 실제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기간은 그 내부에서 조금씩 이렇게 갈라질 테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보험에서도 역시 일치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둘이 동일하지만 소급보험이라거나 예정보험의 경우에는 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 볼게요. 수출자 X가 취할 조건으로 아래 공란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앞에 부분 읽어보시고요. 중간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수입자 Y는 원목이나 냉동수산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나 이러한 물품의 대부분은 외관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그 내부가 부식되는 등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해당해서 X가 도착지에서 판매 적격성을 보증해 주기를 원한다. 지금 제가 줄친 부분들이 전부 다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잠재하자가 있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양육지에서 도착지에서 품질 판매 적격성을 보증해 주는 조건, 예, 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조건이 이에 해당하겠죠. 한편 다른 수입자 Z는 농산물 가운데 곡물류나 과일류 물품을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 중등품을 품질 기준으로 선물 거래에 수입을 원하고 있어. 그에 대한 품질 결정 방법 Fair Average Quality FAQ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수입자 Z는 특히 호밀의 수입을 원한다. 수입 품질 검사의 기준 시기를 양육시를 선호하고 있다. 품질 결정 시기로는 RT, right term, 요거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 정리할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품질 결정 방법에 표준품 품질 결정 조건 FAQ, USQ, GMQ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곡물류의 품질 결정 시기에 TQ와 그다음에 SD와 RT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예, 차곡차곡 정리를 좀 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답 조합은 1번에 GMQ, FAQ, RT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CISG 7조에 대한 내용이다. 공란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나열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협약에 기초하고 있는 무엇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자, 이거는 실제 CISG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CISG의 규율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이나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CISG의 규율 범위는 맞아요. 근데 명시적인 어떤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협약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 General Principle에 따라서 해석을 해라, 해결을 해라. 그러한 원칙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원칙이 없다면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 CISG는 국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적용상의 통일을 증진해야 되기 때문에 CISG에서 규율하는 사항인데 CISG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그 법정제 국제사법에 따라서 어떤 법을 그냥 결정해버리면 국제적인 적용의 통일성이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추 해석해서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으로 유추 해석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문에는 그냥 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유추 해석하면 그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국내법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 답 4번 일반 원칙 그리고 국내법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 볼게요. 운송 관련 서류를 선적 절차에 따라 발행되는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선적 요청서, 쉬핑 리퀘스트를 하고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운송인이 선복 예약서, 내가 이런 물품을 실어달라는 예약을 받았다라는 확인서로 부킹 노트를 발행해 준다. 이게 송하인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게 운송인의 승낙에 해당하게 된다. 자, 선복 예약서를 받고 나서 운송인은 또 쉬핑 오더라고 하는 선적 지시서를 준비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송하인이 물품을 가지고 이제 부두로 가는 거죠. 운송인을 만나러 가면 물품을 검사해서 검수표 탈리 노트에 이걸 기재를 하고요. 물품을 실제로 인도해 주면서 수취증을 받게 되는데 본선 수취증, 메이트리시트, 본선상에 적재하고 받으면 본선 수취증, 그 다음에 다크 리시트, 부두 수취증, 요건 본선 적재하기 전에 받는 수취증. 아무튼 DR이나 MR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화증권으로 맞바꾸게 되는 이러한 절차였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요. 여러 번 반복을 좀 해두시고요. 관련된 서류들, 이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BL의 선화증권의 원본을 가지고 선사에 찾아가면 화물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 DO라고 하는 걸 발급받게 되고 이 DO를 가지고 실제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라든가 항구로 찾아가서 물품하고 맞바꾸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딜리버리 오더까지 물품 수령하는 절차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좀 반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74번 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종류 중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A에 보시면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한 형태의 선화증권이다. 선화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사고가 발생하면 선사가 이를 보상해주는 선화증권이다. 자, 요 경우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운송해달라고 선적을 의뢰하면서 운송을 의뢰하면서 자기가 보험 들기가 귀찮으니까 보험 부보까지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까지 같이 부보를 해서 BL상에다가 보험이 부보되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재를 해서 주게 되는데 이런 걸 레드 BL 적색 선화증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뒷부분에 나온 이 문장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고가 발생하면 선사가 이를 보상해 준다. 선사가 보험회사로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선사는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 회사에서 보험에 부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 이런 것들은 BL에다가 기재를 해주고 운임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거고, 운송사, 그 선사는 그 보험 계약을 중간에서 체결하는 도움을 주는 것, 이 정도로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자, B 보면요. 신용장상 서류 제시 기한을 경과해서 그 유효성에 의문이 있는 선화증권. 이 얘기는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한 후에 21일 이내에 선적일 이후 21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되면 물품을 서류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stale BL이라고 불렀고요. 기간 경과 선화증권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C 보시면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하여 선화증권 원본 없이 수하인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계 편의상 이용되는 선화증권. 자, 송하인이 BL 원본을 수하인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요 불편한 경우 가끔 이제 둘 간의 신뢰관계가 높다라고 하면 이 BL을 그냥 송하인이 선사에 미리 제출을 해버리면서 선사에게는 지정한 사람에게 BL 없이 그냥 내줘라 라고 이렇게 원본을 미리 제출해 놓고 그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으로서의 기능을 없애버려서 실질적으로 CWAB라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이런 절차가 있었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BL을 우리가 surrender 또는 surrendered BL, surrender BL, surrendered BL 다 통용이 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C까지 골라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답 조합상 Red BL, Stale BL, 그리고 Surrender BL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볼게요. 신용장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급 신용장입니다.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하면 지급해주는 신용장이죠.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이 없다.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는 건 매입 신용장인 경우지요. 수익자가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 직접 선적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있는 신용장 맞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연지급 신용장. 이건 기한부 신용장의 인수 신용장하고 똑같은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신용장인데 환어음이 첨부되지 않는다.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는 서류에 제시가 있는데 나중에 정해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확약 내용, 연지급의 확약서를 써주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신용장이죠. 인수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을 인수하고 인수한 후에 만기에 대금 지급한다. 그래서 연지급 신용장이나 인수 신용장 둘 다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긴 한데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이 환어음 기능을 연지급 확약서라고 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환어음을 발행할 때 인지세라고 해서 세금을 붙이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굳이 왜 우리가 세금 내가면서 환어음을 발행해야 되느냐? 연지급 확약서 요거 써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환어음을 연지급 확약서로 대체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신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정한 인수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어음의 만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는 형태의 신용장이다. 서류가 부도 반환되면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조금 복잡하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매입 신용장에서만 매입은행에 소구권이 허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매입 신용장은 환어음 발행인뿐만 아니라 배서인, 선의의 소지인, 발행인, 배서인, 선의의 소지인에게 모두 개설은행이 지급하겠다라는 내용 써두었다. 이런 신용장이 되고 매입은행은 그 베네피셔리에게 수익자에게 상환 청구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신용장이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2회 기출문제 풀이 모두 다 마쳤습니다.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여러 번, 한 번 풀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기본적인 내용들 연결해서 살펴보시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